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준, 올해 62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오피스 건물에서 관리 보조로 일하며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벌고 살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하는 일은 복도 정리, 택배 수령, 가끔 난방이나 배관 문제가 생기면 기사님 오실 때 안내해드리는 정도입니다. 일은 어렵지 않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4해 전에 제 손에서 사라진 퇴직금 3억 원. 그 돈이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식품 관련 영업을 해왔습니다. 새벽이면 공판장에 들러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오전엔 거래처 식당을 돌며 필요한 재료를 챙겨드리고 오후엔 단가 조율과 신규 계약을 위해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몸은 항상 지쳐 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제게는 퇴직금까지 합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고 은퇴 후 살아갈 기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용 계좌에는 당분간 거래 중단이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쌓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비용 절감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고 제 급여도 줄어들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무렵 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 생각도 해봐.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가게를 위해 뛰었는데 정작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남의 회사 책상 앞에서 끝나는 게 맞을까? 그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고 나니 답이 거의 정해진 듯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코로나 때문에 상가 임대료가 싸졌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권리금 없이 나오는 자리도 있었고 소규모 식당은 오히려 오픈하기 좋은 시기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이나 음식업계에 있었으니 메뉴 구성부터 원가 계산까지 어느 정도 감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식당을 해본 적은 없잖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매일 건넸던 사장님도 한번 해보면 잘 하실 텐데요라는 말이 떠올랐고 저 역시 그렇지. 나도 이제 내 가게 하나쯤은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퇴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다면 좋았을 텐데.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나 봅니다. 식당 이름은 정간의 집밥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상을 떠올리면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가까운 자리라 유동인구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주방 설비로 약 7천만 원이 들었고 여기저기 사다 놓은 주방기물과 예비 재료, 메뉴판 제작까지 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억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야 열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첫날,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점심 피크 땐 줄이 길게 늘어섰고, 그날의 매출은 제 예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반찬 맛이 집에서 먹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뒤 6개월 동안 식당은 정말 잘 됐습니다. 월 매출은 2,9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순이익도 8,9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저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시 밝아졌다고 확신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6개월이 앞으로 닥쳐올 긴 그림자의 전조였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다시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결국 홀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저희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메뉴가 원래 배달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끈한 제육이나 고등어, 조림이 집밥처럼 보이는 건 좋지만 배달로 나가면 양도 줄어 보이고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배달앱에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배달앱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배달이라도 하면 매출은 유지되겠지.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음식값이 10,000원이라면 배달앱 수수료의 광고비, 포장용기 값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은 2,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달한 건 띄울 때마다 통장에서 조금씩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노출을 유지하려면 광고비를 계속 넣어야 했고, 광고비를 줄이면 바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배달앱이 돈을 벌고 사장님은 빚을 지는 구조. 이미 많은 사장님들이 말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새벽 도시락 주문을 받아 포장했고, 저는 점심부터 늦은 밤까지 주방을 지켰습니다. 둘이 하루 14시간씩 몸을 갈아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좌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가게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사할수록 돈이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가 점점 풀린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돌아오겠지.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가게는 예전 같은 활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배달과 밀키트, 편의점 도시락 같은 새로운 소비 방식에 익숙해진 겁니다.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 빈도가 줄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문화 자체가 변했습니다. 제 식당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근처 가게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식자재 가격은 코로나 초기에 비해 3,040%가 오른 상태였고, 전기가스 요금도 매달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니 어쩔 수 없이 정식 가격을 8,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들 중 상당수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제 여기 밥값도 10,000원 넘네.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면 적자였고 올리자 손님이 줄어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나락으로 향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당을 망치는 건 한순간의 불황이나 운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옛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방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저는 오직 예전처럼만 하면 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 도시락을 준비하고 오전엔 장을 보고 점심 저녁엔 서빙을 돕고 밤에는 가계부를 붙잡고 또 마이너스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후 내내 저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는 자신이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접어도 빚이 남는 상황. 버텨도 지옥, 접어도 지옥. 그 선택 앞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공사비 미납과 밀린 관리비로 대부분 사라졌고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4천만 원대 카드 빚뿐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던 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꺼지는 걸 바라보며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희망이 가득한 장소였고 우리 가족의 미래라고 믿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남기고 조용히 끝났습니다.
폐업 후 몇 달 동안 저는 방황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가면 대부분 연세가라는 말로 빠르게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저는 건물 관리 보조 일을 얻게 됐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예전엔 한 달 순이익으로 벌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남은 빚을 갚고 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사라진 그 자리를 후회가 대신 채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내 실패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식당을 정리하고 건물 관리 보조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3억이라는 큰 돈이 사라지기까지 모든 선택이 그 순간엔 옳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빗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실패의 원인을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거리두기만 아니었으면, 배달앱 수수료만 적었어도, 원가만 덜 올랐어도,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이를 접고 나니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코로나는 단지 촉매제였을 뿐, 제가 진짜 몰랐던 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식당 창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이미 고령자에게는 훨씬 위험해진 구조였습니다. 저처럼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접어든 사람이 뛰어들기엔 경쟁력보다 체력이 먼저 바닥납니다. 게다가 외식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손님들은 잘 차려진 집밥을 먹으러 오기보다는 편의점 음식, 밀키트, 배달앱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코로나 이후 더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 사장님들과 일해왔다는 이유로 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영업에서 본 식당의 모습과 사장으로 직접 서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업은 문제 생기면 전화 한 통이면 됐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전기가스 식자재 직원 수입 위생민원까지 모든 게 하루하루 싸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퇴직금을 마지막 기회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보상이라기보다 평생을 버틸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전액 투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전부를 걸고 도박을 한 셈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왔고 힘든 시기에도 괜찮아, 다시 잘 될 거야라며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죠. 여보, 실패한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상처를 받아 놓고도 저를 위로하던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손님을 너무 믿었습니다.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던 손님들이 가격을 올리자 한순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단골이라고 믿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관계가 아니라 엄연한 교환이라는 사실을요. 음식이 좋고 가격이 맞으면 오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돌아서 버리는 게 손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고 감정에 기대 장사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장사란 건 어렵다 싶어도 참고 버티면 언젠가 피는 계절이 온다. 그런 말을 수십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할 때는
버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맞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저는 오직 과거의 방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제가 망한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실수와 착각들이 지속해서 쌓여 결국 한 번에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퇴직금 3억 원의 증발과 카드빚 4천만 원의 현실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며 크게 배웠습니다. 돈은 단순히 잃어버린다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착각을 깨뜨리는 대가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경우엔 3억이라는 큰 돈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었고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후회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연을 듣고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실패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퇴직 후 작은 가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창업을 앞두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그저 말리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하는 건물 관리 보조 일은 솔직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전등을 점검하고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가끔 입주민 민원을 듣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한때 제 가게에서 하루에 벌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적자가 없습니다. 오늘 일하면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 단순함이 지금의 저에겐 오히려 큰 위안입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에게 밥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싼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왔는지를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퇴근길에 예전 가게 근처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 있고 또 다른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해졌습니다. 저 가게 사장님도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 괜히 말려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동정을 바라고 싶어서도 실패를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같은 선택을 앞둔 누군가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퇴직 후 창업은 용기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라는 걸 제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실패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실패 이후의 삶이 특별히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매달 통장을 열 때 두려움부터 앞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할 때는 하루 매출이 괜찮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 다음 분기 전기료, 다음 달 카드값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안했고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벌이는 적지만 적어도 오늘 번 돈이 내일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하세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후회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시 식당을 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돈을 지키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은 남겨뒀을 겁니다. 퇴직 후의 삶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도전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의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생존비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선택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새 가게들이 생겨납니다. 카페, 식당, 분식집. 간판에는 늘 오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저 가게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장님은 이 가게가 잘 안 됐을 때 다음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제 실패는 헛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합니다. 큰 꿈은 사라졌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사연을 라디오처럼 조용히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외식업이나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무사히 보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남은 빚을 갚고 아프지 않게 일하고 아내와 오래 함께 사는 것. 그게 지금 제 인생 목표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실패가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